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워싱턴 어빙의 아주 유명한 단편 립 밴 윙클입니다.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전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한 평범한 남자가 겪게 되는 믿기 힘들 만큼 기묘하고도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허드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캐치킬 산맥. 이곳은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에요. 날씨에 따라서 그 색깔이 푸르게도 보라색으로도 또 회색으로도 시시각각 변하고요. 저녁이 되면 마치 온 산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타오르는 듯한 그런 마법 같은 곳이죠. 이곳은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넘어서서 앞으로 펼쳐질 아주 신비로운 사건들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 산은 주인공 립의 운명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자, 바로 이 요정이라도 살 것 같은 산의 기슭에 나무들 사이에 포근히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들이 처음 세운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마을 곳곳에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죠. 이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거나 어쩌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직접 가져온 작고 노란 벽돌로 지은 집들, 아기자기한 격자무늬 창문, 그리고 지붕 꼭대기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풍향계까지. 이 모든 건축물들이 저 멀리 네덜란드의 어느 작은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정말 살아있는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죠?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의 풍경이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주인공 립 밴 윙클의 이야기와 묘하게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마을의 집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낡고 허름한 집 한 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립 밴 윙클. 소박하고 마음씨 하나는 정말 좋은 그런 사내였죠.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갈 아주 특별한 여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립 밴 윙클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죠. 참 이상한 게 자기 집안일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은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니 참 모순적이죠? 그의 매력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립의 가장 큰 특질을 꼽자면요. 바로 그 순박함과 친절함이었어요. 뭐랄까 복잡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꾸밈 없고 순수한 성품. 세상 물정에는 좀 어두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바로 그런 점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그를 좋아하게 만든 이유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웃들에게는 또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도 언제나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죠. 자기 이익 같은 건 따지기 전에 몸부터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는 더없이 든든하고 고마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순하고 특히 아내에게는 꼼짝 못하는 그런 남편이었죠. 책에서는 이걸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가정의 시련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성격이 오히려 유연해지고 단련된다고요. 이 말은 어쩌면 립의 온순함이 그냥 타고난 천성이라기보다는 아내의 등살이라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걸 넌지시 알려주는 것 같아요. 특히 마을 아이들에게 립은 정말 영웅이나 다름없었어요. 립만 나타났다 하면 아이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으니까요.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려 놀아주고 뚝딱뚝딱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연날리는 법, 구슬치기 하는 법도 가르쳐줬죠. 무엇보다도 립은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유령이나 마녀, 인디언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끝도 없이 들려주었거든요. 그가 마을을 어슬렁거릴 때면 아이들은 졸졸 그를 따라다니고 옷자락에 매달리고 등 위로 기어오르며 장난을 쳤어요.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무능력한 가장이었지만 아이들의 세계에서만큼은 립 밴 윙클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립이라는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좋은 성품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립에게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아주 큰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에 정말 깊이 뿌리 박힌 문제였죠. 그리고 바로 이 결점이 결국 그의 인생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립의 모순은 바로 이 노동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절대로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끈기나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죠.
보세요. 하루 종일 불평 한마디 없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거나 무거운 사냥총을 메고 몇 시간씩 숲과 늪을 헤매는 일은 아주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자기 가족을 위한 일, 자기 농장을 돌보는 일처럼 돈벌이가 되는 노동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일은 철저히 외면한 거죠. 어쩌면 그에게 노동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그냥 개인적인 즐거움에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낭만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그의 세상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농장 울타리는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소는 멋대로 돌아다니다 남의 밭을 망치기 일쑤였죠. 그의 밭은 온 동네에서 잡초가 가장 무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은 조금씩 남의 손에 넘어가고 심지어 그의 아이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마치 주인 없는 아이들처럼 꾀죄죄하고 거칠게 자라났습니다. 그의 무책임함은 결국 그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립이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니 당연히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겠죠. 그 끊임없는 갈등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잔소리가 립을 힘들게 한 건 사실이지만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립에게 집이란 공간은 이제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전쟁터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그의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듯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결과는 언제나 맹렬한 비난의 폭포수였죠. 책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참 아이러니하게 이야기합니다. 립의 그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이 어쩌면 이 가정 불화라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아내의 잔소리가 그를 더욱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순종은 진정한 평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잔소리에 립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체념한 듯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침묵의 저항은 안타깝게도 언제나 아내와 화를 더 돋우어서 더 심한 잔소리를 불러오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뿐이었죠. 소통을 포기한 그의 침묵은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의 골망 더욱 깊게 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집에서 립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는 그의 개 울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울프마저도 주인처럼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살았죠. 원래는 용감한 사냥개였던 울프도 집에만 들어오면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살금살금 다녔어요. 빗자루만 들어도 기겁을 하면서 문 밖으로 달아나게 바빴죠. 이 집에서 유일하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존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주인과 그의 개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립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집안의 압박은 립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집 밖에서라도 위안을 찾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가 어렵사리 찾은 작은 평화의 공간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찾은 피난처는 마을의 작은 여관 앞 벤치였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한가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오래된 소식들을 나누는 그들만의 작은 클럽 같은 곳이었죠. 적어도 그곳에서만큼은 립도 무능력한 가장이 아닌 그저 한가로운 이웃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요새마저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나운 아내가 그곳까지 쫓아와서는 남편의 게으름을 부추긴다며 모여있던 남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 고요했던 평화는 순식간에 깨져버렸고 립은 또다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마저 쫓겨났으니 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거의 절망에 가까웠을 겁니다. 등 뒤에서는 아내의 잔소리가 들려오고 눈앞에는 잡초만 무성한 농사일이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그는 결국 현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도피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맑게 갠 어느 가을날, 립은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농장의 고된 노동과 아내의 끊임없는 잔소리,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총을 손에 들고 그가 유일하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저 캐치킬 산맥의 고요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가 알던 모든 것을 뒤바꿀 아주 길고 기묘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십 속에서 립을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립 밴 윙클의 이야기는 이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업덧는 잔소리, 고된 농사일, 정말이지 한계에 다다를 립백에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립이 그냥 산책하러 숲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거의 도피에 가까웠어요. 정말 절망 끝에서 내린 결정이었달까요? 생각해보세요. 숲은 립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냥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선 농사일도 아내의 잔소리도 없었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에게 씌운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야말로 유일한 성역이었던 거예요. 총을 손에 든 것도 그렇죠. 물론 사냥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부턴 나만의 시간이다 하고 선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모든 걸 피해 들어간 숲속에서 립은 비로소 유일한 동지를 만납니다. 바로 그의 개, 울프예요. 집에서는 둘 다 똑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게으름뱅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였던 셈이죠. 립의 아내는 울프를 볼 때마다 저 개가 남편을 망신다고 생각했지만 립에게 울프는 아마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알아주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음식을 울프랑 나눠 먹는 장면이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 놓인 둘이서 나누는 조용한 위로, 그런 느낌이랄까요? 여기서 립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참 따뜻한 사람이죠. 울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떠올렸던 거예요. 내 주인마님이 널 개 같은 인생으로 만든다는 말, 이건 사실 립이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었을까요? 일종의 독백 같은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네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존재를 챙기는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끈끈한 유대감은 사람이랑 사람 사이가 아니라 똑같이 억압받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참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답답한 집과 마을을 떠나서 탁 트인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립은 아주 길고 긴 산책을 떠났는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등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립은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아주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립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다람쥐 사냥이었거든요. 거기에 푹 빠져서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의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집에서는 어땠나요? 아내의 잔소리, 온갖 소음으로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이 산속은 그야말로 고요한 고독 그 자체였죠. 들리는 소리라고는 가끔씩 울리는 자기 총소리뿐이었어요. 근데 이 총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정말 조용하구나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소리였던 거죠. 모든 게 자기 통제하에 있는 듯한 이 완벽한 평온함 속에서 립은 드디어 진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립이 서 있는 그 절벽에요. 발밑으로는 끝도 없는 숲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에는 거대한 허드슨강이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된 듯한 그런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풍경이 바로 세상과 동떨어져 있던 립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죠. 그리고 서서히 해가 지면서 길게 드리워지는 저 푸른 그림자, 뭔가 불길하지 않나요? 립이 누렸던 이 짧은 자유가 곧 끝날 거라는 걸 마치 암시하는 것 같아요. 왜 한숨을 쉬었을까요? 어두워지는 게 무서워서? 아니면 이 넓은 산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아니었어요. 책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바로 벤 윙클 부인을 마주할 공포 때문이었다고. 산 위에서의 그 평화로운 시간도 이제 끝인 거죠. 다시 그 끔찍한 현실, 그러니까 아내라는 공포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자, 이제 립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차분하고 조용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갑자기 고요한 산 전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립이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겠죠? 그런데 보이는 것? 그냥 까마귀 한 마리가 휙 날아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목소리가 이번엔 훨씬 더 또렷하게 고요한 저녁 공기를 쫙 가르면서 다시 들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대비가 나타나요.
바로 인간의 이성과 동물의 본능이죠. 립은 어땠나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면서도 이게 뭐지? 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울프는 완전 달랐어요. 온몸의 털을 바짝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공포에 떨죠. 울프의 이 본능적인 반응이야말로 저 소리가 그냥 헛것이 아니라 진짜 위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동물의 직감이 먼저 알아챈 거죠. 이제 립의 그 막연했던 불안감은 진짜 공포, 그리고 동시에 도대체 저게 뭘까 하는 강렬한 호기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립은 그 소리의 주인을 발견합니다. 저 아래쪽에서 뭔가 이상한 형체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바위를 아주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니, 이런 외딴 곳에 사람이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립의 첫 반응은 공포가 아니었어요. 오,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한가 본데 하는 생각이었죠. 참, 이런 기묘한 상황에서도 남부터 생각하는 립의 착한 성품이 또 한 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립은 그 낯선 사람에게 천천히 다가가는데요. 여기서부터 그의 아주 기이한 모습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되기 시작해요. 이 묘사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좀 이상하게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과거의 어느 한 시절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덥수룩한 머리와 수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고풍스러운 네덜란드식 복장이라는 점이에요. 저킨이라는 상의에 여러 겹겨 입은 바지, 그 옆에 달린 단추들, 이건 립이 살고 있는 시대의 옷차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살아있는 역사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손짓으로 립에게 이것 좀 같이 들어달라고 요청할 뿐이죠. 이 침묵이 그의 존재를 더 기묘하고 뭔가 압도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립은 낯을 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착한 성품이 발동한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립의 이 선한 마음이 그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끄는 문을 열게 만든 셈입니다. 둘이 함께 짐을 들고 좁은 골짜기를 올라가는데 립은 또다시 그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깊은 골짜기 저 밑에서부터 우르르릉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 꼭 멀리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죠. 립은 이번에도 애써 그냥 산에서 나는 소나기 소리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요.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세상의 법칙 안에서 이 기묘한 일들을 이해해보려는 마지막 시도였던 거죠. 하지만 그가 곧 보게 될 광경은 그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어떤 장소에 도착합니다. 마치 작은 원형극장처럼 움푹 파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곳에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한 무리 있었어요. 나인핀스라고 볼링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기이하고 낡았어요. 얼굴들도 정말 특이했죠. 어떤 사람은 눈이 돼지 같았고 또 어떤 사람은 얼굴에 코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중에는 딱 봐도 대장처럼 보이는 아주 위험 있는 옷차림의 노인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립은 지금 과거에서 온 유령들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면서 립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마을 목사님 댁에 걸려있던 낡은 플랑드르 화파의 그림이었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면 플랑드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무리도 겉보기엔 진짜 사람 같은데 뭔가 생명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마치 시간 속에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립은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 장면이 정말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소리와 침묵의 이상한 조합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요. 웃음소리 하나, 말소리 하나 없어요. 표정도 없고 즐거워하는 기색도 없죠. 립이 살면서 본 가장 우울한 파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분 나쁜 침묵을 깨는 소리가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볼링공 같은 게 굴러가서 핀을 쓰러뜨리는 소리. 이 소리만 천둥처럼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이 귀귀한 부조화가 장면 전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더하는 거죠. 립이 가까이 다가가자 놀이를 하던 그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립을 쳐다봅니다.
근데 그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책에서는 고정된 조각상 같은 시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런 눈빛 수십 개가 한꺼번에 자기를 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립은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그 몸의 반응이 립이 느낀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자, 이제 이 이상한 만남은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립은 더 이상 구경꾼으로만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이 기묘한 의식에 그 역시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립은 무서워서 온몸을 떨면서도 그들이 손짓으로 시키는 대로 술시중을 들어요. 그 유령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술을 받아 마시고는 다시 자기들 도리에 집중하죠. 이 이상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니까 신기하게도 립의 공포심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해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 감각이 마비되면서 이 기괴한 풍경에 점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립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처음엔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한 모금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마셔보니까 어라? 자기가 평소에 마시던 아주 맛있는 네덜란드 진이랑 맛이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경계심이 확 풀려버린 거죠. 게다가 립은 원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 모금이 한 잔이 되고 또 한 잔이 되고 결국 그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술병에 계속 손을 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립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술에 담긴 마법적인 힘과 립 자신의 본성이 만나서 만들어낸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였던 셈이죠. 결국 그의 모든 감각은 마비되고 정신은 흐릿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에요.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게 만들 마법의 잠인 거죠. 이야기는 바로 여기, 립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바로 이 순간에서 잠시 멈춥니다. 워싱턴 어빙의 고전, 립 밴 윙클 이야기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산속에서 딱 하룻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립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기이한 만남과 운명적인 잠, 그리고 깨어난 후에 그를 덮친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모든 게 평온하던 캐치킬 산맥의 저녁이었어요. 립 밴 윙클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가는가 싶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야겠다 생각하던 바로 그 귓가에 고요함을 깨고 자신의 이름이 들려온 거예요. 립 밴 윙클 하고요. 이건 그냥 누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의 씨앗을 슬며시 심어놓습니다. 가끔 우리 인간의 감각이 놓치는 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채곤 하잖아요. 바로 그때 그랬어요. 그에 충직한 게 울프가 등을 뻣뻣하게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걸 립이 들은 소리가 그냥 환청이 아니라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나 미지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자, 기이한 만남과 여정.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린 립의 눈앞에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웬 남자가 아주 무거워 보이는 짐을 지고 험한 바위 틈을 끙끙대며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외딴 곳에서 마주친 낯선 존재. 바로 이 만남이 립의 운명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립 밴 윙클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자기 일에는 좀 게으를지 몰라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는 못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는 아마 도움이 필요한 이유시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를 돕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로 이 선량함이 그를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가까이 다가가서 본 남자의 모습은 그냥 좀 이상한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네덜란드 그림에서 방금 툭 튀어나온 사람 같았거든요. 그 복장 자체가 이미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깨에 짊어진 저 무거운 술통, 저것이 바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일종의 마법적인 물건이 됩니다. 립은 이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된 셈이에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진 않았겠지만 립은 결국 그의 짐을 나눠드는 걸 돕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없는 기묘한 동행이 시작된 거죠. 둘은 그저 침묵 속에서
점점 더 깊고 신비로운 산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이 오르는 길은 평범한 등산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아주 오래전에는 물이 흘렀지만 지금은 바싹 말라버린 강바닥 같은 곳이었죠. 거칠고 황량한 풍경, 이 척박한 길 자체가 그들이 향하는 곳이 평범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잊혀진 시간과 비밀이 숨쉬는 장소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침묵 속에서 산을 오르는데 이따금씩 우르릉 하고 웅장한 소리가 들려오니 긴장감이 더해지죠.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이 소리는 보통의 천둥 소리와는 뭔가 다른 신비롭고 위압적인 기운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기묘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이끌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립의 그 순진한 성격이 드러나요. 이렇게 기이하고 묵직한 소리를 듣고도 여름 소나기 오르나 보네. 산에서 흔히 듣는 천둥 소리겠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곧 마주하게 될 그 초자연적인 진실은 전혀 상상도 못한 채 태평하게 발걸음을 계속 옮기는 거죠. 마침내 험한 길이 끝나고 그들은 마치 비밀스러운 무대처럼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원형극장 같은 공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깥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이 신비로운 장소에서 립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경이로운 광경과 마주하게 되죠. 자, 유령들의 나인핀스 게임입니다. 이 원형 극장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은 립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을 잊은 듯한 기묘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없는 기묘한 침묵 속에서 나인핀스, 그러니까 볼링 비슷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오래된 그림에서나 볼 법한 낡은 네덜란드식 복장에 저마다 각양각색의 기이한 수염과 표정까지 마치 이 산의 주인이었던 탐험가 헨리 허드슨과 그의 선원들의 유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간을 초월한 존재들처럼 보였습니다. 립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기억을 막 더듬어 보죠. 그가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하게 비슷한 이미지가 바로 마을 목사님 댁 응접실에 걸려있던 오래된 플란드르 그림이었어요. 그에게 이들은 현실의 존재가 아니라 마치 그림 속 인물들이 마법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기이했던 점은 바로 소리 없는 즐거움이었어요. 분명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웃음소리나 환호성 같은 활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엄숙하고 신비로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이 놀이는 이들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무감이나 관습에 따라서 영원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유령 같은 존재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립은 산을 오르면서 들었던 그 천둥 소리의 정체를 깨닫습니다. 그건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유령들이 굴리는 나인핀스 공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산 전체를 뒤흔드는 초자연적인 울림이었던 겁니다. 현실적인 수수께끼가 초현실적인 해답을 찾은 순간이에요. 자, 이제 마법의 술, 그리고 긴 잠의 시간입니다. 립과 그의 동행인이 이 기묘한 게임판에 다가서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유령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히는 순간 립의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기묘한 의식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뚝 멈추고 원형 극장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자들의 감정 없는 시선이 일제히 립에게 향했죠.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고 립은 마치 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려서 옴짝달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립은 공포에 떨면서도 마치 기계처럼 술통의 술을 병에 따르고 그들의 잔을 채웠습니다. 술을 마신 유령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게임에 몰두했고 립은 이 기이한 광경 속에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시간이 조금 흐르자 극심했던 공포는 점차 무뎌지고 그 빈자리를 호기심과 갈증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대체 저 신비로운 존재들이 마시는 술은 어떤 맛일까? 이 작은 호기심이 바로 립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된 것이죠. 한 모금 슬쩍 맛본 술은 그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술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이건 그냥 술이 아니었죠. 시간을 잠재우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마법의 묘약이었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술에 취해간 립의 의식은 결국 깊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마법의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한 립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지만 이 잠은 평범한 하룻밤의 휴식이 아니었어요. 무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게 될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운명적인 잠의 시작이었습니다. 20년 후의 아침입니다. 립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어둡고 기이했던 그 원형극장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푸른 언덕, 눈부시게 화창한 아침 햇살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 실은 거대한 시간의 단절이 숨어 있었죠. 잠에서 깨어난 립의 머릿속은 지극히 평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어제 술에 너무 취해서 산에서 그냥 자버렸구나. 그는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흘러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단순한 숙취와 몸의 뻐근함만을 느끼고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만나고 마법의 술을 마시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립의 가장 큰 걱정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잔소리였죠. 그는 자신이 겪은 사건의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변명할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그의 순박하고 단순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내에게 할 변명을 궁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립은 자신의 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잡힌 건 그가 아끼던 잘 닦인 사냥총이 아니었어요. 총신은 시뻘겋게 녹이 쓸어 있고 개머리 파는 벌레가 먹어서 사가버린 완전히 못쓰게 된 낡은 화승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하룻밤이 아니라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립의 마음은 여전히 현실의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비현실적인 가능성보다는 산속의 그 술꾼들이 나한테 장난을 치고 총을 바꿔치기 했구나 하는 훨씬 더 그럴듯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상식은 아직 시간의 거대한 도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녹슨 총보다 더 큰 충격은 그의 충직한 동반자 울프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목청껏 울프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메아리뿐이었어요. 늘 곁들 지키던 친구의 부재는 립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립은 자신의 몸조차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룻밤 야영에서 생긴 뻐근함이 아니었어요. 관절은 삐걱거리고 예전의 그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시간은 그의 총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던 겁니다. 자, 완전히 변해버린 세상입니다. 자신의 총을 되찾고 어젯밤 사건에 대해 해명을 듣기 위해 립은 다시 그 신비로운 원형 극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는 답을 찾기는커녕 세상 자체가 송두리째 변해버렸다는 더 큰 혼란과 마주하게 되죠. 그가 어젯밤 그 낯선 남자와 함께 올랐던 마른 계곡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밤사이 내린 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친 급류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형의 변화가 아니죠. 어쩌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길이 지워져 버렸다는, 그리고 그에게 남은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마침내 그가 기억하는 장소에 도착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바위벽과 그 위로 쏟아지는 폭풍뿐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이한 만남은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영원히 닫혀버린 겁니다. 이제 그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수께끼에 휩싸인 채 립은 굶주림과 불안감 속에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과거로 돌아갈 길도 자신의 총과 개도 찾을 수 없게 된 지금, 그가 돌아갈 곳은 딱 한 곳, 바로 그의 집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되겠죠. 그가 알던 집 역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리브의 혼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주치는 모든 얼굴이 낯설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소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욱 이상했던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낯선 립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면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자신의 턱을 쓰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일관된 몸짓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행동을 무심코 따라해 자신의 턱에 손을 가져간 순간 립은 경악하고 맙니다. 그의 턱에는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무려 1피트, 그러니까 약 30cm 길이에 달하는 회색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던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자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는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가 기억하던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많은 집과 낯선 이름들,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 찬 완전히 다른 세상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놀려댔고 개들마저 그를 향해 지저댔죠. 그는 모든 것이 낯선 고향의 유령이 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랩의 정신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캐치길 산맥과 허드슨 강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 왜 인간 세상만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변해버린 걸까요? 이 장면은 변치 않는 대자연과 덧없이 흘러가며 변하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변해버린 고향의 입구에 선 립의 마음은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단 하룻밤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그가 알던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낯선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고 잃어버린 20년의 세월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그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죠. 자, 립 밴 윙클이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어요. 화창하고 맑은 아침, 덤불 속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저 위에서는 독수리가 맴돌고 상쾌한 산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든 게 바로 어제와 똑같았죠. 하지만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내가 여기서 밤새 잠을 잔 건 아니겠지?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 사실은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의 흐름이었다는 걸 그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길고 긴 혼란은 바로 이 작은 위화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이제 필사적으로 잠들기 전의 일들을 떠올려 보려고 애를 씁니다. 술통을 짊어지고 있던 그 기이한 남자, 그를 깊은 산골짜기로 이끌었던 길, 이상한 침묵 속에서 아홉기동 놀이를 하던 그 슬픈 표정의 사람들, 그리고 맞아요, 정신을 잃게 만들었던 바로 그 술단지. 그의 기억 속 모든 것이 마치 어젯밤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했지만 동시에 짙은 안개 너머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현실감 없는 기억이 앞으로 그가 겪게 될 길고도 깊은 혼란의 서막이었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립이 깨어난 세상에서 겪는 이 극심한 혼란의 첫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바로 그 산 위에서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몸과 주변 세상에서 벌어진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아직은 그저 하룻밤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여기는 그의 생각이 어떻게 서서히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립의 머릿속은 정말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다녔죠. 술통을 든 남자의 기묘한 모습, 그를 따라 올라갔던 좁고 가파른 산골짜기, 이상한 침묵 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아홉 기동 놀이를 하던 사람들, 그 모든 게 꼭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립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생각은요. 산의 정령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분노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었어요. 아, 그 술단지. 벤 윙클 부인에게 무슨 변명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 대사는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여전히 아내의 잔소리가 지배하던 그 과거에 단단히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불호령이었던 겁니다. 뭔가 정말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물리적인 증거가 바로 그의 손에서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직한 총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언제나 깨끗하고 기름칠이 잘 되어 있던 그 사냥총 대신에 풀스펜은 정말 낡아빠진 화승총 한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총열은 시뻘건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이는 떨어져 나갔고 개머리판은 벌레가 다 먹어서 사가 있었어요. 이건 절대 그의 총일 리가 없었죠. 마치 누군가가 아주 악의적인 장난을 친 것만 같았습니다. 자, 립의 이성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이렇게 확신했어요. 산에서 만난 그 음침한 술꾼들이 자기한테 술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멀쩡한 총은 훔쳐가고 이 고물을 대신 놓아둔 거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종의 강도 행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시간의 흐름 자체를 의심할 단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불안감이 그를 덮쳐옵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거의 유일한 친구였던 개, 울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람쥐나 자고새를 쫓다가 잠시 길을 잃었겠지 하고 애써 생각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울프의 이름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산을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뿐. 그의 가장 충실했던 친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은 립의 마음에 아주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었죠. 몸도 이상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려고 하니까 온몸의 관절이 뻣뻣하고 예전 같은 활기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 산에서 잔 잠자리는 나랑 영 안 맞는군. 립은 생각했습니다. 이 장난 때문에 류머티즘이라도 생기면 벤 윙클 부인한테 아주 호된 시집살이를 하겠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하룻밤의 일탈로 여기면서 몸의 이상을 그저 불편한 잠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그의 정신이 과거에 단단히 묶여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립은 결심합니다. 자기 개랑 총을 되찾아야겠다고요. 그래서 어젯밤 그 기묘한 놀이가 벌어졌던 장소로 다시 가보기로 하죠.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기억 속의 장소와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올라왔던 마른 골짜기는 이제 거품을 내며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서 바위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원형 극장으로 통하던 그 협곡의 입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내 기억이 왜곡된 건가? 아니면 이 산 자체가 내 눈앞에서 모습을 바꾼 건가?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섬뜩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립은 결국 개와 총을 포기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제 그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황량한 자연에서 느꼈던 그 소외감은 이제 그가 집이라고 믿었던 마을의 사회 속으로 확장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자연의 변화가 아닌 인간 세상의 변화와 직접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마을 어귀로 다가갈수록 립의 불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겁니다.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나같이 낯선 얼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양식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턱을 쓰다듬는 겁니다. 그 기묘한 행동의 의미를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의 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완벽한 외부인,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이상한 손짓을 반복하니까 립도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을 따라해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정말 경악하고 맙니다. 자신의 턱 수염이 그러니까 거의 30cm나 자라서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던 거죠. 하룻밤 사이에 수염이 이렇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룻밤의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의 몸에, 그의 얼굴에 지난 세월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새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립이 마을로 들어서자 이번엔 낯선 아이들 한 무리가 나타나서 그의 발뒤꿈치를 따라다니면서 야유를 보내고 그의 희고 긴 수염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와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예전에는 마을 아이들이 그의 모습만 봐도 기쁨의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와서 매달리곤 했거든요. 그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장난감을 만들어주던 아주 친근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이들에게 조롱과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소외감을 확연사살한 건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까지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납게 지저댔어요. 예전에는 동네의 어떤 개도 그에게 짖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이 본능적인 경계심은 그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이제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던 거죠. 주변을 둘러본 립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마을 자체가 변해 있었거든요. 예전보다 훨씬 커지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가 본 적 없는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의 익숙한 단골 장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문 위에는 낯선 이름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낯선 얼굴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마을이었지만 그는 마치 낯선 나라에 뚝 떨어진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비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혼란을 더 키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캐치킬 산맥의 푸른 윤곽, 유유히 흐르는 허드슨강. 세상의 큰 뼈대는 그대로인데 그 안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는 모든 원인을 지난밤의 그 술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술단지가 내 불쌍한 머리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구나. 이제 립의 혼란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향합니다. 그의 삶을 지탱하던 두 개의 기둥, 바로 자신의 집과 마을의 주막이죠. 공동체의 변화를 확인한 그가 이제 마주하게 될 것은 개인적인 삶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이곳에서의 발견은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립은 힘겹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벤 윙클 부인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산산조각 났으며 문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늘 집을 깔끔하게 정돈하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하던 립에게 이 황량한 풍경은 단순한 지저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긴 시간 동안의 방치와 망각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 폐허가 된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늑대를 닮은 반쯤 굶주린 개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립은 그 개가 울프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렀지만 개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변해버린 마을보다도 충실했던 동반자의 이 배신은 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불쌍한 립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내뱉었죠. 내 개마저도 나를 잊었구나. 집에서도 아무런 위안을 찾지 못한 그는 이제 그의 오랜 안식처였던 마을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기억 속 주막은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하고 작은 네덜란드식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당시 식민지를 다스리던 영국왕 조지 3세의 붉은 얼굴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죠. 그곳은 나른한 평온함과 한가로운 잡담이 가득한 혁명 이전의 느리고 평화로운 세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주막 역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크고 낡아빠진 목조 건물이 서 있었죠. 문 위에는 조나단 둘리틀의 유니언 호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신 헐벗은 긴 장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는 별과 줄무늬가 그려진 생전 처음 보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간판의 그림은 왕이 아닌 장군이었고 그 아래에는 워싱턴 장군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장군의 얼굴로, 왕국이 연합으로, 평온함이 논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변화가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죠. 자, 이제 립은 마지막으로 가장 파괴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이 변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세계를 정의했던 사람들, 개념들, 심지어 언어 자체가 시간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곧 정체성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죠. 호텔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 나른한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분주하고 논쟁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죠. 한 남자가 군중을 향해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시민의 권리, 선거, 의회의원, 자유, 벙커일, 76년의 영웅들, 이 단어들은 혼란에 빠진 립에게는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바빌로니아의 방언처럼 들렸습니다. 긴 흰 수염에 낡은 총을 든 입의 기이한 모습은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연설하던 남자가 다가와서 그에게 대뜸 묻는 거예요. 어느 쪽에 투표했소? 연방주의자요? 아니면 민주주의자요? 연방주의자와 민주주의자.
이것들은 왕이 사라진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저 왕의 신하이기만 하면 되었던 립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좀 거만해 보이는 신사 한 명이 다가와서 아주 엄한 목소리로 당신 누구냐고 묻자 립은 겁에 질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신사분들, 저는 가난하고 조용한 사람이며 이 고장 토박이고 국왕 폐하에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당파다, 스파이다, 도망자다, 끌어내. 그의 정체성은 이제 범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동이 간신히 진정되자 립은 그저 옛 이웃들을 찾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베더는 어디 있어? 립이 묻자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니콜라스 베더? 아, 그 양반은 18년 전에 죽어서 사라졌지. 브롬 더처는? 아, 그는 전쟁 초기에 군대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네. 교사였던 벤 부멜은 어디 있어? 그도 전쟁에 나가 민병대 장군이 되었고 지금은 의회에 있다네. 그가 알던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전쟁, 의회, 이 모든 대답은 립을 정말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과 친구들에게 닥친 이 슬픈 변화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완벽한 이방인으로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친구들의 안부를 물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차서 외쳤습니다. 여기 립벤 윙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20년의 잠에서 깨어난 한 남자의 완전한 고립과 정체성의 붕괴가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워싱턴 어빙의 고전 립 벤 윙클의 마주만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산속에서 기묘한 술자리를 가진 후 깊은 잠에 빠졌던 립. 이제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세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시간, 다른 역사 속으로 떨어진 것만 같은데요. 그의 혼란스러운 발걸음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립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푸른 언덕에서 깨어납니다. 모든 게 평범한 아침처럼 느껴졌죠? 그냥 산에서 하룻밤 잤나 보다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 후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마치 거대한 마법에 걸린 것만 같은 기이하고 낯선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립의 머릿속을 채운 생각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젯밤에 그 이상하고 기묘했던 술자리에 대한 혼란스러움, 그리고 또 하나는 늘 그랬듯이 아내의 잔소리에 대한 아주 익숙한 두려움이었죠. 이 대사를 보면 그가 앞으로 닥쳐올 이 엄청난 변화를 정말 조금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그를 덮쳤는데도 말이죠. 그의 걱정은 여전히 아내에게 무슨 변명을 할까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첫 번째 물리적인 증거가 그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 닦고 기름칠하던 번쩍이던 총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총신에 녹이 시뻘겋게 쓸고 개머리 파는 벌레가 다 파먹은 그야말로 고물상에나 있을 법한 낡은 화송총 한 자루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립은 이때까지만 해도 마법 같은 건 의심하지 않아요. 그저 산속의 그 괴짜들이 술 취한 자신을 속이고 총을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면서 분개할 뿐이죠. 아직은 현실적인 의심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총이야 뭐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충직한 동반자였던 울프가 사라졌다는 건 이건 훨씬 더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죠. 울프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함께 도망쳐주던 유일한 아군이었으니까요. 텅 빈 산속에서 그의 부름에 대답하는 건 공허한 외아리뿐일 때 립은 이 낯선 곳에 정말로 혼자 남겨졌다는 뼈저린 고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립이 느끼는 이질감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 내부로까지 파고듭니다. 이유 없이 관절이 뻣뻣하고 쑤시는 걸 느끼죠. 그리고 어젯밤 분명히 마른 땅이었던 골짜기는 밤사이에 거친 급류가 흐르는 개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남자들을 만났던 장소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이건 마치 자연과 시간이 서로 짜고서 지난밤의 기억을 그의 삶에서 송두리째 지워버리려는 것 같은 정말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과 극심한 혼란 속에서 립은 결국 개와 총을 찾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근데 이게 아내를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산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정체 모를 미지의 공포가 아내라는 아주 익숙한 공포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인간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차라리 익숙한 불행을 택하는 그런 심리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자기 턱을 무심코 만져본 순간 립은 경악하고 맙니다. 그의 턱수염이 거의 발목까지 닿을 만큼 한 자도 넘게 길게 자라 있었던 겁니다. 이건 낡은 총이나 변해버린 지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몸에 지울 수 없게 각인된 시간의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이 거대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립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이방인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본 적도 없는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문마다 걸려있는 이름들은 전부 낯선 이름들이고요. 창문 너머로는 모르는 얼굴들이 그를 훔쳐보고 아이들은 그의 긴 흰 수염을 보며 놀려대고 심지어 마을의 개들마저 그를 향해 맹렬하게 지저댑니다. 그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고향에서 그는 이제 완벽한 외톨이입니다. 립이 마주한 변화는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들의 얼굴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질이나 생각,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이 건너뛴 것은 단순히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와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이념 전체였다는 것을요.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리라고 믿었던 자신의 집. 그 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굶주린 개 한 마리가 립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갑니다. 울프와 닮은 모습에 잠시 기대를 품었지만 그 개는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적대감을 드러낼 뿐이었죠. 책에서는 이 장면을 정말 무정한 처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자신의 과거와 추억으로부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거절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을의 심장이자 립에게는 유일한 사교 공간이었던 여관의 변화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시대 변화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용했던 네덜란드식 여관은 연합을 뜻하는 정치적인 이름 유니언 호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거대한 나무는 베어지고 그 자리엔 성조기가 걸린 헐벗은 깃대가 서 있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초상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워싱턴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립은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잠들어서 독립한 미국의 공화국 시대에 깨어난 것입니다. 그가 알던 나른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사라지고 격렬한 이념의 시대가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앞에서 오가던 한가로운 잡담은 온데간데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단어들로 가득 찬 정치 연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의 권리, 선거, 의회 같은 단어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만 알던 립에게는 그야말로 외계와 같았을 겁니다. 책은 이걸 완벽한 바빌로니아의 방언 같다고 묘사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서 그가 속했던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립의 혼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비정상적으로 긴 수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죠. 사람들은 립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웃으로 알아보는 대신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정치 지형도 안에 편입시켜야만 하는 정체불명의 존재 혹은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군중은 곧바로 그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독립 이후 미국 사회를 양분했던 정치 세력, 연방파와 민주공화파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구도를 전혀 알 리가 없는 립에게 이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의 어리둥절한 표정은 군중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립은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국 국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20년 전의 세계에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었겠지만 독립전쟁을 막 겪은 이 새로운 미국에서 이 말은 반역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당파, 즉 토리는 독립에 반대했던 배신자로 여겨졌거든요. 군중이 스파이다, 도망자다 라고 외치는 건
당시의 그 팽팽했던 정치적 긴장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선언이 끔찍한 결과를 낳자 립은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바로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한때 이 여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옛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 낯선 군중 속에서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 하나하나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는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니콜라스 베더는 18년 전에 죽었고 브롬 더처는 독립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했으며 벤 버멜은 전쟁 영웅이 되어 이제 의회라는 낯선 곳에 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운명은 18년, 전쟁, 의회라는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시간과 역사의 키워드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립과 그의 과거 사이를 잇는 모든 다리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절망의 순간, 립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아는 사람을 찾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기억 속에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주 처절한 실존적인 물음인 겁니다. 그런데 군중의 대답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립 펜 윙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니라 게으르고 남루한 모습까지 젊은 시절에 자기 자신을 빼닮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가진 또 다른 존재, 살아있는 복제품을 마주한 그 순간 립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립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저 사람이 립 벤 윙클이라면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혼란스러운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내 신발을 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마치 자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만 같은 극심한 해리 상태를 보여주죠. 그리고 군중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늙은 미치광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군중이 웅성거리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혼돈을 뚫고 한 줄기 희망처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국면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립은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립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의 기억이 번쩍하고 깨어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묻고 주디스라는 답을 듣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아버지가 20년 전에 사라진 립 벤 윙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립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아내의 행방을 묻자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책은 이 소식이 그에게 한 방울의 위안이었다고 묘사하는데요. 모든 것을 잃은 이 혼돈 속에서도 아내의 죽음만큼은 그에게 일종의 해방이었던 셈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 립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는 딸과 손주를 힘껏 껴안으면서 이 낯선 신세계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되찾습니다. 정치가 아닌, 사회가 아닌, 세월을 뛰어넘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딸의 인정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확인이었다면 립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노파의 증언은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확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립의 이 기적 같은 귀환을 마을 전체가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죠. 이로써 립은 미스테리한 유령에서 다시금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이 남았죠.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이 지역의 역사와 전설에 가장 정통한 인물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피터 벤더덩크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는 마을의 살아있는 역사책이자 전설의 수호자 같은 인물이죠. 그의 역할은 립의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마을 공동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화적인 틀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이한 체험과 공동체의 집단적인 믿음 사이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피터는 마침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립이 만났던 그 기묘한 복장의 사내들은 산속의 꾀짜들이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을 처음 발견한 전설적인 탐험가 핸드릭 허드슨과 그 선원들의 유령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20년마다 한 번씩 자신들의 위협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을 방문하는데 립이 아주 우연히 그 신성한 의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죠.
이 이야기는 기존에 떠돌던 민담과도 딱 맞아떨어졌기에 사람들은 립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립은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역설적인 평화를 찾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서 살면서 마침내 아내의 폭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그는 더 이상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정치에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그는 혁명 이전 시대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가 되어 마을의 원로로서 존경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2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대가로 그는 평생 꿈꿔왔던 완벽하게 게으르고 평화로운 노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 캐치킬 산맥이라는 공간 자체가 본래부터 마법적인 곳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곳은 날씨를 다스리는 인디언 정령이 살고 있고 장난꾸러기 마니투가 사냥꾼들을 괴롭히는 그런 곳입니다. 핸드릭 허드슨과 그 선원들의 20년 주기의식은 이 산에 깃든 수많은 전설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즉, 립의 경험은 어떤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신비로운 힘이 지배하는 이 땅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립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는 전설로 남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현실의 고단함과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모든 이들의 소망을 담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립 밴 윙클의 술병에서 나온 그 마음을 달래주는 술 한 모금은 시끄러운 세상살을 잠시 잊고 더 평화로운 다른 시간 속에서 깨어나고 싶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바람을 대변하는 신화가 된 것입니다.